윤석열 전 검찰총장 재직 당시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 공수처가 김웅 국민의힘 의원과 손준성 검사에 대해 압수수색에 돌입했고 국회에서 대치 상태가 이어졌습니다. 고발 나흘 만에 신속한 강제 수사에 들어가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공수처가 윤석열 전 총장을 피의자로 입건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윤 전 총장은 입건하려면 하라며 불쾌감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국민의힘은 압수수색이 불법이라며 공수처 수사진을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지원금 기준에 대한 이의 신청이 잇따르면서 여당이 지급 대상을 90%로 확대하기로 하자 고무줄 잣대 논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해병대 1사단에서 선임병 4명이 신병에게 지속적인 폭언과 폭행을 휘둘렀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가혹행위를 신고했지만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지 않아 피해를 키웠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오히려 더 보복성으로 심하게 너가 신고했지 이런 식으로 시가제구로 팔도 치시고 이러니까. 아프간 전쟁에서 발을 뺀 바이든 대통령이 중국으로 눈을 돌렸습니다. 미중 정상은 7개월 만에 90분간 전화회담을 갖고 서로 분쟁을 막고 안정적 관계로 가자고 말했습니다. 뉴스의 동정민입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이른바 이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피의자로 입건했습니다. 이 고발을 사주했다는 의혹을 받는 손준성 검사와 그 사주를 받아 당에 전달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웅 의원의 사무실과 자택도 전격 압수수색했습니다. 한 시민단체가 고발한 지 불과 나흘 만에 발빠르게 움직인 건데요. 윤 전 총장은 이 보여주기이자 망신주기 수사라며 반발했습니다. 자, 여의도와 서초동에는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는데요. 먼저 김웅 의원 압수수색이 진행된 국회 연결해서 오늘 상황을 좀 알아보겠습니다. 자, 박건영 기자, 압수수색 아직 마무리가 안 된 겁니까? 네, 오전 10시부터 시작된 압수수색은 한 곳을 제외하곤 마무리됐습니다. 다만 김웅 의원 사무실은 김 의원이 절차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반발해 압수수색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공수처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가족과 측근에 대한 비판을 막으려고 야당의 고발을 사주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지 8일 만에 강제 수사에 나섰습니다. 공수처는 지난 6일과 8일 시민단체에 고발장을 접수했고 어제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손준성 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을 피의자로 입건했습니다. 오늘 압수수색 대상은 김웅 의원의 자택과 사무실 외에 손준성 검사의 자택과 사무실 등 5곳입니다. 공수처는 이들의 휴대전화와 PC 저장 기록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압수수색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공수처 관계자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됐기 때문에 실체 규명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수사 착수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범죄 혐의가 있다는 걸 전제로 한 수사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공수처는 확보한 압수물을 분석한 뒤 국민의힘 관계자들을 차례로 소환 조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의원회관 앞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지금 이 시각에도 김웅 의원 사무실에서는 압수수색을 나온 공수처 직원과 국민의힘 의원들 간의 대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과 김 의원은 공수처가 불법 압수수색을 하고 있다며 야당 탄압이라고 격앙돼 있는데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이번에도 현장 연결합니다. 자, 안보겸 기자, 지금 서 있는 곳이 김웅 의원 사무실 앞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저는 현재 국회의원회관 3층 김웅 국민의힘 의원실 앞에 나와 있습니다. 현재 김웅 의원실 사무실 안에는요, 김 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 소속 의원 10여 명이 압수수색을 하러 온 공수처 관계자들과 대치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공수처가 불법적인 압수수색을 진행하려 한다면서 이 같은 불법 압수수색 확인서를 만들어 서명하라고 요구하고 있는데요. 공수처 관계자들이 못하겠다고 버티면서 압수수색이 진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김웅 의원 사무실 안에서는 고성이 들리는 등 신경전이 이어졌습니다. 압수 대상 물품에 포함도 안 된 보좌진의 PC 등을 압수수색하려 하자 불법 압수수색이라고 주장한 겁니다.
김웅 의원은 공수처 검사에게 공수처장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가져와서 공수처 소속 검사의 PC를 압수수색해도 되는 거냐. 보좌진들이 잘 모르니 불법적으로 압수수색을 했다. 변호인이 오지도 않았는데 마음대로 하는 게 어딨느냐고 소리를 쳤습니다. 김웅으로부터 허락을 받았다고 거짓말을 하고 압수수색이 시작이 되었고요. 참고인에 불과한 야당 정치인의 그리고 협조를 안 한 것도 아니고 국민의힘 지도부도 야당 탄압이라고 항의했습니다. 여당 측에서 제기한 문제에 대해서는 전광석화처럼 기습 남침하듯이 하는 수사당국의 조처에 대해서 강력한 항의 뜻을 표합니다. 국민의힘은 압수수색을 하러 온 공수처 관계자 6명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할 방침입니다. 이들이 또 수사 범위를 벗어난 조국, 정경심, 추미애 등의 키워드로도 자료 확보를 시도하는 등 별건 수사 의도를 보였다면서 김진욱 공수처장도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김웅 의원실 앞에서 채널A 뉴스 안보겸입니다. 자, 이번엔 피의자로 입건된 윤석열 전 검찰총장 반응으로 이어갑니다. 악의적인 공작 프레임이라며 입건하려면 하라고 소리 높였습니다. 다만 이 손준성 검사의 개입이 확인되면 이 총장으로서 제대로 살피지 못한 데 대해 국민께 사과하겠다는 뜻도 밝혔습니다. 최수연 기자입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공수처의 압수수색에 대해 비판했습니다. 자기들 사건에 대해서는 그냥 안 하고 뭉개고 이러다가 이 압수수색이 어떻게 보면은 좀 이 보여주기식의 어떤 사람들을 좀 뭐라 그러나 좀 망신주기식의 이런 압수수색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공수처가 피해자 신분으로 입건한 데 대해서는 불쾌하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입건하라 하십시오. 고발 사주 의혹에 대해서는 정치 공작이라는 기존 입장을 재차 밝혔습니다. 센 사람이 약한 사람한테 하는 게 사주인데 윤석열 검찰총장이 국회의원 백수십 명이 있는 정당을 사주를 했다는 것 자체가 벌써 굉장히 악의적인 공작 프레임이고요. 송준성 검사와 김웅 의원 사이 설사 고발장을 주고받았더라도 자신과는 무관한 일임을 강조했습니다. 그 총장으로서 그런 것을 제대로 살피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국민들한테 사과할 수 있겠지만 만약에 후보께서 지시하신 정황이라든지 증거라든지 이런 게 나오시면은 사퇴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안 했는데 그거를 가정적으로 해가지고 그런 답변 자체가 그거는 안 맞는 거고요. 윤석열 캠프는 공식 논평을 통해 상습 고발자와 손발에 맞춰 윤 후보를 흠집 내려는 것이라며 정치적 중립성을 상실한 데 대해 김진욱 공수처장은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채널A 뉴스 최순입니다. 이 사건의 시발점인 뉴스 제보자는 아직 누군지 드러나진 않고 있죠. 이 제보자 중 한 명으로 거론되는 A씨, 이 자신이 제보자인지 공익신고를 했는지 오락가락 해명을 내놓고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그가 제보자일 경우 신분을 노출하면 형사 처벌 대상이 된다고 경고했는데요. 이 선거 국면에서 공익신고 제도가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장원재 기자입니다. 고발 사주 의혹의 제보자 중 한 명으로 지목된 A씨는 인터넷 매체에 제보를 했는지에 대해 오락가락 설명을 내놓고 있습니다. A씨는 어제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제보자가 맞느냐는 질문에 제보자이고 아니고는 중요한 게 아니라며 말을 흐렸습니다. 사흘 전 채널A와의 통화에서 자신은 제보자가 아니라며 강하게 부인한 것과 다른 모습입니다. 대검찰청에 공익신고를 했는지에 대해서도 말이 다릅니다. A씨는 그제 자신의 SNS에서 나를 공익신고자로 몰아가며 허위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다고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어제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는 제보자 공익신고자와 전혀 관련이 없느냐는 질문에 지금 이야기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를 두고 윤석열 캠프 측에서는 제보자가 사실상 자백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권익위원회는 제보자 보호를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신고를 한 시점부터 공익신고자로 보호를 하기 때문에 일종의 소급적용 형태가 되는데요. 언론이나 정치인이나 관계자들이 제보자의 신분을 노출하는 이런 행위를 했을 때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선거 때 폭로도 공익신고자가 될 수 있다는 권익위 입장에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내부의 비리를 공익적으로 신고하는 것을 보호하기 위한 것인데 앞으로 선거에서 네거티브나 이런 폭로 전략이 전부 다 공익신고의 우산 속에 숨을 수 있지 않겠는가, 그걸 우려하는 겁니다. 윤석열 캠프는 선거 국면 흑색 선전은 공익과 무관하다. 병풍 공작을 한 김대엽도 공익신고자인가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장원재입니다. 정치부 이다혜 사회부 이은우 기자가 종일 이 건을 취재하고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먼저 이다혜 기자, 김웅 의원이요, 이 사무실 방 안에서 압수수색에 반발하면서 영장에 적시된 혐의를 낭독을 했다면서요? 네, 의원 신문은 닫혀 있었고요. 이 내부에서 고성이 오가면서 김웅 의원이 영장을 읽는 소리가 문 너머로 들린 건데요. 이 김웅 의원은 기자들 질문에 피의자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 손준성 검사로 적시돼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이들이 받는 혐의는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공무상 기밀 누설, 그리고 개인정보보호법, 공직선거법 위반 등 모두 4가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이은우 기자, 이 김웅 의원이요, 참고인 이제 신분이던데 참고인도 이렇게 압수수색을 들어갑니까? 네, 먼저 공수처에 확인을 해보니까 공수처가 영장에 기재한 피의자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 그리고 손준성 검사 이렇게 2명입니다. 김 의원이 이렇게 읽은 것도 이 손 검사를 피의자로 한 압수수색 영장인데요. 공수처는 해당 영장의 압수수색 장소에 김 의원의 자택과 의원실 등을 포함을 시켰습니다. 현행법상 수사 대상인 이 손준성 검사의 혐의 증명을 위해서 제3자인 김웅 의원과 관련된 장소를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하는 건 가능하다. 이게 법조계 설명입니다. 네, 그런데요, 국민의힘은 왜 오늘 이 압수수색이 불법이라고 지금 계속 주장을 하는 거죠? 네, 이 김웅 의원은요, 3가지 이유를 들었는데요. 우선 압수수색을 시작하면서 영장을 제시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또 압수수색 대상이 손준성 검사나 김웅 의원이 사용했거나 관리 중인 PC 등인데요. 이 보좌관의 PC까지 손을 댔다는 점, 마지막으로 자신은 압수수색을 허락한 적이 없는데 담당 검사가 허락했다고 거짓말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여야는 서로 영화 같은 일이 벌어졌다고 성토했습니다. 과거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그러니까 모두 휴대폰을 손에 내려놓고 다 일어나서 나가라 라는 식으로 과거 권위주의 정권 때나 가능했던 그런 형태로. 국민들은 영화 내부자들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내부 고발을 한 이병헌에 대해 강간, 살인을 뒤집어 씌워 제보의 신빙성을 떨어뜨린 것과 뭐가 다릅니까? 네, 반면 공수처는 김 의원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 이런 입장입니다. 자택에 있는 김 의원에게 국회의원회관 압수수색이 포함된 영장을 제시했고 보좌관의 PC도 영장의 압수수색 범위에 정확히 기재돼 있다는 겁니다. 또 공수처 검사가 김 의원이 압수수색을 허락했다고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니라 보좌관이 먼저 김 의원이 협조해 주라고 했다고 말했다는 게 공수처의 설명입니다. 양측의 상반된 주장에 대한 사실관계가 좀 정리가 되면 이 압수수색이 합법인지 아니면 불법인지 명확히 판가름 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전혀 말이 다르군요. 자, 이다혜 기자, 야당은요 또 이 공수처의 국회 진입이 그 과정이 이례적으로 빨랐다 이런 주장도 한다면서요? 네, 수사기관이 국회의원회관을 압수수색하려면요, 국회의장과 사무총장에게 보고하도록 돼 있는데요. 저희가 국회의 경호기획관 상황 보고서를 확인해 봤더니 공수처 수사팀이 국회 안내실에 도착한 게 9시 29분이었고요. 사무총장에게 보고된 시간은 30분 뒤인 10시, 그리고 압수수색이 이루어진 건 10시 10분이었습니다. 도착부터 압수수색 시작하기까지 딱 41분이 걸린 건데요. 국민의힘에서는 국회 사무총장이 사실상 10분 만에 통과시킨 거다. 자기 당 일이면 그렇게 금방 통과를 시켰겠냐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회 사무처는요, 절차에 따라서 처리한 것일 뿐이라며 국민의힘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자, 이 결국 핵심은 자, 손준성 검사가 김웅 의원에게 고발장을 써가며 이렇게 사주를 했느냐 이거잖아요. 뭐 김웅 의원 사무실 외에는 이제 압수수색이 마무리됐다고 이제 전에 들었는데, 그러면 좀 이게 진실이 밝혀질 수 있는 겁니까? 네, 공수처는 오늘 김 의원과 이 손 검사의 PC 저장 기록과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고 했습니다. 손 검사가 김 의원에게 고발장을 전달했다고 의심되는 지난해 4월, 이 당시의 휴대전화 저장 기록을 공수처가 확보했는지 이게 수사의 성패를 가릴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공수처가 수사에 나선 건데 그럼 별도로 이 검찰도 또 이 수사를 할 수 있는 겁니까? 네, 대검 감찰부도 이 인력 충원 계획을 짜고 있고요. 이 진상 속도에 그만큼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범죄 혐의가 발견되면 정식 감찰 조사나 수사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되면 같은 사건을 놓고 중복 수사를 한다는 논란도 예상되는 만큼 추후 공수처와 검찰 간의 협의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제 오늘 압수수색을 두고 여당은 이제 뭐 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야당은 이 내부에서 반응이 좀 미묘하게 갈린다면서요. 네, 일단 더불어민주당은요. 의혹이 사실이라면 국민의힘은 정치 검찰의 국회 출장소에 불과한 검찰 하청 정당이라고 맹비난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 대선 후보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연루된 만큼 이 경선에서 겨뤄야 할 국민의힘 캠프 반응은 조금씩 달랐는데요. 김웅 의원이 대변인으로 있었던 유승민 캠프는요. 노골적인 야당 탄압을 멈추라고 강하게 비판한 반면에 원희룡 전 제주지사는 내부 비판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김웅 의원에게는요. 알고 있는 거 당당하게 밝혀라. 또 당을 향해서는 강제 직권 조사를 실시해라. 그리고 윤석열 후보에게는 당내 진상조사에 협조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정권 교체를 바라는 국민의힘 지지층을 의식한 걸로 보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거 하나 물어보죠, 이은우 기자. 자, 윤석열 전 총장이 이제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이 됐습니다. 그러면 윤 전 총장도 뭐 공수처나 검찰 이 조사를 받을 수도 있는 겁니까? 네, 피의자인 만큼 당연히 검찰 조사나 뭐 공수 조사 받을 수 있는데요. 다만 공수처가 윤 전 총장을 소환하는 시점은 송 검사 혐의에 대한 증거를 찾고 난 뒤일 것이다. 이런 분석이 나옵니다. 송 검사가 김 의원에게 고발장을 넘겼는지 이 사실관계가 먼저 정리돼야 윤 전 총장이 송 검사에게 고발을 지시했다는 이 의혹의 실체도 밝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당분간은 시끌시끌하겠네요. 지금까지 이다혜, 이은우 기자였습니다. 네, 받는 사람도 받지 못하는 사람도 국민지원금 25만 원이 많은 국민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고 있습니다. 지원금을 받게 된 사람을 낮은 계급으로 표현하는 서글픈 인터넷 글이 도는가 하면 반대로 자신이 왜 지원금을 못 받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사람들의 이의 신청도 빗발치고 있습니다. 여당에서 지급 대상 범위를 2% 정도 넓힌다고 했습니다만 그런다고 이런 상대적 박탈감들이 사라질지 의문입니다. 박지혜 기자입니다. 최근 인터넷을 통해 퍼진 국민지원금 계급표입니다. 지원금을 못 받는 상위 12%는 성골과 진골, 육두품이고 지원금 받는 계층은 평민이나 노비란 자주 섞인 내용입니다. 탈락자에게 주는 고소득 자부심상까지 놔둡니다. 이렇게 소득으로 국민 편가르기 하느니 전 국민에게 주자는 말까지 나옵니다. 받는 쪽이나 못 받는 쪽이나 이런 것들이 명확하게 이제 구체적으로 계획되지 않은 게 있는 것 같은데 전 국민이 100% 받는 게 조금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라는. 하지만 전 국민 100% 지급을 위해선 2조 원가량 더 필요한데 돈이 없습니다. 민주당은 지난 추경처리 때 책정한 여윳돈은 3천억 원 정도로 이의 신청하는 2% 정도에게만 추가 지급이 가능하다고 말합니다. 결국 가족 구성이나 세대 변경, 소득 감소에 따른 보험료 수정을 할 수 없는 나머지 10%는 구제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10%도 사는 곳에 따라 희비가 갈립니다. 경기도를 비롯해 충남 논산시 등 일부 지자체가 지원금 못 받은 나머지 12%에게도 주겠다며 속속 100% 지급 대열에 합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 안 돼? 본인이 해당 안 되느냐? 문의는 많이 주세요. 경기도 결과가 나올 때까지 좀 기다려달라고 저희가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알겠다고 끊으시기는 해요. 반면 그렇지 못한 지역 주민은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여기가 부족하니까 그렇게 88% 마음이 썩 편하기만 하지는 않습니다. 소득 따라 갈리고 지역 따라 갈리면서 국민지원금이 갈등 지원금이 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박재입니다. 보신 것처럼 국민 지원금에 대한 여론이 안 좋아지면서 더불어민주당은 역풍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추석 전 국민 지원금으로 민심을 얻어보려던 계획이 빗나간 거죠. 그러자 야당과 정부 탓을 했습니다. 윤수민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와 소득 하위 88%에게 지원금을 주기로 합의한 뒤 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홍보했습니다. 소득 하위 88%인 전체
2,030만 가구에 상생 국민지원금이 지급될 것입니다. 하지만 국민지원금 이의 신청이 폭주하자 지급 대상을 소득 하위 88%에서 90%까지 확대했습니다. 고무줄 잣대를 놓고 비판이 일자 민주당은 정부와 야당의 반대로 전 국민 지급이 무산됐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재정 당국과 또 야당과 이런 쪽에 반대가 워낙 강했기 때문에 결국은 협상 과정에서 그 정도 선까지 된 것인데 민주당에서는 그래서 우리는 전 국민 지급을 주장하지 않았냐는 항변이 나왔습니다. 애초에 전국민 지급을 했어야 되는 겁니다. 더 필요하다면 저는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도민 재난지원금 지급에 나선 이재명 경기지사는 홍남기 경제부총리를 향해서는 기재부가 너무 오만하다고 질타했습니다. 당에서는 지원금을 주고도 욕을 먹게 됐다. 기준을 바꿔 더 민심만 악화됐다는 말이 나왔습니다. 야당은 오락가락 주먹구구식 정책에 대한 부담은 결국 국민 몫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선거만 이길 수 있다면 재정 건전성쯤은 포기해도 된다는 정부 여당의 태도에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민주당은 전 국민의 지원금을 주자는 주장과 관련해 재협상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윤수민입니다. 이번 주부터 모임 인원이 최대 6명까지 늘어나고 영업 제한 시간도 10시까지 연장됐죠. 닷새째인데 자영업자들의 숨통이 좀 트였을까요? 여전히 폐업을 고민할 정도로 힘든 곳이 많습니다. 전민영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점심 식사가 한창일 시간, 300제곱미터 면적의 식당홀에 손님은 단 1명뿐입니다. 이번 주는 좀 손님 있겠거니 하고 평상시보다 조금 더 준비를 하고 삶았는데 이게 전혀 효과가 없다 보니까. 정부가 식당 이용 인원을 접종 완료자 포함 6명까지로 늘려줬지만 무용지물이었습니다. 이제 젊은 층들, 20대 이상 50대 이 정도 되시는 분들이 이제 저희 손님들인데 이분들은 아직까지 2차가 다 끝나지가 않았고. 또 다른 식당도 빈 테이블이 많긴 마찬가지. 30년간 음식 장사를 해온 정영우 씨는 최근이 가장 큰 고비라고 호소합니다. 영업 제한 시간을 10시로 늘린 것도 별반 도움이 안 됩니다. 모임이나 회식 같은 거를 많이 자제하는 분위기라 1시간 늘려서는 저희한테는 크게 다가오질 않아요. 시민들 입장에서도 접종 완료자 4명과 함께 모이는 건 아직까지 먼 이야기에 불과합니다. 제 나이 또래들은 백신을 그렇게 다 맞지 않았고 저희는 거의 연말 때쯤에 겨우 만나지 않을까? 자영업자 4명 중 1명이 폐업을 고민하는 상황. 위드 코로나로 갈 날만을 기다립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 정말 이걸 그만둬야 되나. 조금 희망을 가지고 있는 건 위드 코로나로 이제 간다고 그러니까. 채널A 뉴스 전민영입니다. 오락가락한 방역 조치처럼 정부의 백신 접종 간격 조정도 고무줄처럼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백신 수급이 불안했을 때는 6주로 늘렸던 화이자와 모더나의 접종 간격을 다시 줄일 수도 있다는데 조건이 다소 복잡합니다. 허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달 정부는 백신 수급이 불안해지자 임시 방편으로 접종 간격을 늘렸습니다. mRNA 백신의 2차 접종을 받는 분들은 접종 간격이 6주로 조정되며 이후 9월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할 예정입니다. 당시 접종 간격을 늘린 걸 두고 효능은 문제없는 거냐는 의구심이 제기됐고 접종 일정을 받아놨던 시민들도 불편을 겪었습니다. 그때 휴가 계획을 접종 이후에 다 잡아놨는데 일정이 바뀌어서 좀 당황스럽더라고요. 휴가 취소하고 접종을 맞아야 되는지 고민도 되고. 그런데 정부는 자녀 백신으로 2차 접종을 하면 접종 간격을 앞당기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백신 수급 동향을 고려해 6주 접종 간격을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자녀 백신으로 2차 접종을 신청한 사람에게 화이자는 3주, 모더나는 4주 간격을 적용하는 겁니다. 10월 말 접종 완료율 70% 달성을 위해 접종 간격을 줄인 겁니다. 신뢰감이 안 생기기는 한 것 같아요. 백신을 처음부터 잘 들어왔고 정해진 약속한 날짜에 맞춰서 맞을 수 있게끔 시스템화 됐으면 좋았을 텐데. 전문가들은 애당초 백신 수급 상황을 예측 못해 접종 간격을 늘린 것부터 잘못이라고 말합니다. 정부의 정책이 일관성이 있어야 되고 의학적 근거에
기반해야 된다는 면에서 상당히 실망스러운 거죠. 시스템 개선 문제로 2차 접종 시기를 당기는 방안은 추석 이후에 적용될 걸로 보입니다. 채널A 뉴스 허욱입니다. 전북 익산에서 택배노조의 파업으로 20일 넘게 택배 2만 상자가 발이 묶이는 바람에 고객이 직접 찾으러 오는 장면 어제 전해드렸습니다. 익산뿐만 아니라 전국 곳곳에서 민노총 소속 택배기사들과 대리점의 갈등으로 고객들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추석 대목이 걱정입니다. 김태형 기자입니다. 컨테이너를 실은 대형 화물차가 택배 하역장으로 들어옵니다. 안에는 배달 안 된 택배 상자가 가득합니다. 며칠째 발이 묶인 택배는 1000개가 넘습니다. 지난 8일 대리점주는 이곳에서 일하는 택배기사 17명 중 10명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했습니다. 모두 민노총 소속입니다. 노조는 대리점이 택배 분실과 도난 피해를 보상해주는 보험을 들라고 강요하다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계약을 해지했다며 부당 해고라고 주장합니다. 반면 대리점 측은 이들 택배기사 때문에 큰 피해를 봤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노조에 가입한 뒤 파업 못지않은 배송 지연 행위를 이어왔다는 겁니다. 노조에 가입하시고 나서부터는 하고 싶으면 하고 안 하고 싶으면 안 하는 이런 형태로 바뀐 거죠. 노조가 대리점주를 노동청에 고소하면서 갈등은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 몫입니다. 비노조원들이 배송에 나서고 있지만 물건을 받으려면 한참을 더 기다려야 합니다. 제가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요, 음식물을 많이 시키는데 아무래도 음식이다 보니까 상할 염려가 있어서 많이 걱정이 되고. 부산에선 택배 분류 인력 투입을 놓고 택배 노조와 갈등을 빚던 대리점이 직장 폐쇄를 단행하면서 업무가 전면 중단됐습니다. 곳곳에서 벌어지는 노사 갈등이 추석을 앞두고 자칫 택배 대란으로 이어지는 건 아닌지 우려가 나옵니다. 채널A 뉴스 김태형입니다. 국방부는 요즘 군이 드라마 DP의 현실과 달라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만 이번 주에만 벌써 두 번째 군대 내 가혹행위 폭로가 터져 나왔습니다. 이번엔 선임병들이 신병의 맨살을 차량용 라이터로 찢었다는 끔찍한 증언이 나왔습니다. 한수아 기자의 보도입니다. 맨살에 선명한 화상 자국. 포항 해병대 1사단 운전병 선임들이 담배 피울 때 쓰는 시가잭으로 신병의 팔을 찢은 흔적입니다. 지난달 초 자대 배치를 받은 피해자는 4명의 선임병들로부터 지속적인 폭행을 당했습니다. 실수를 하니까 대가리 박아나 이제 쇠파이프로 구타도 하고 뺨도 때리고 안 보이는 데 때리고 간부들이 평소에 보기 힘든 곳 있잖아요. 약간 장난감 다루듯이. 보다 못한 누군가 가혹행위를 신고했지만 구두 경고뿐이었고 가해자와 피해자 분리조차 없었습니다. 가해자들은 오히려 보복하겠다며 폭행 수위를 높였습니다. 사과도 하고 앞에서 그랬다고 했는데 오히려 더 보복성으로 심하게 너가 신고했지 이런 식으로 시가잭으로 팔도 찢고 이러니까. 뺨을 수시로 맞은 피해자는 고막에 이상이 생기고 정신과 진료까지 받아야 했습니다. 견디다 못해 지난 8일 지휘관에게 개별 면담을 신청했고 그제서야 가해자와 분리될 수 있었습니다. 해병대는 해당 사건을 군사경찰에서 조사 중이며 법과 규정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하겠다고 해명했습니다. 병영 내 여러 가혹행위가 담긴 드라마 DP가 화제가 되자 군은 옛날 일이라며 부인했습니다. 극화되어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은 그보다 훨씬 많은 노력을 해서 병영 문화가 많이 개선 중에 있고 또 전환되고 있다 이렇게. 하지만 현실은 드라마보다 더한 지옥 같았습니다. 밝고 사람도 되게 좋아했는데 이제는 사람 만나기도 무섭다고 너무 우시는데 왜 피해자인 저희만 이렇게 고통을 받아야 되나. 채널A 뉴스 한수아입니다.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서 사회 취약계층을 보살피는 시설들도 갈 곳을 잃고 있습니다. 23년 동안 운영된 서울 강남구의 청소년 쉼터가 임대료를 부담 못해서 폐쇄될 신세입니다. 이민준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서울 강남의 사회복지재단. 이 건물 6층에는 15명이 지낼 수 있는 침실과 공용 공간으로 이루어진 청소년 쉼터가 마련돼 있습니다. 지난 1998년부터 가정폭력 피해자나 가정박 청소년 3,260명이 거쳐간 곳입니다.
학교에서는 제가 쓰다가 아버지가 갑자기 야 너 나와 하면서 끌고 나가셨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는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선생님들이 다 막아주시고 그래서 엄청 좋았어요. 보호받고 있다는 느낌이 확실히. 하지만 올 12월이면 23년 만에 문을 닫게 됩니다. 복지재단의 무상임대 기간이 끝나 이사갈 곳을 찾아야 하지만 강남구가 책정한 임대료 예산은 9억 원. 지난 2012년 8억 원대 단독주택을 구했던 임대료와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 사이 치솟은 부동산 시세를 반영하지 못한 겁니다. 9억 가지고는 50평 이상을 강남구에서 전체 매물을 구하는 거는 이제 정말 부동산에서 욕먹을 정도로 15억 이상 내는 소요되는 금액이 있기 때문에 가까스로 매물을 구해도 쉼터라는 이유로 계약을 거절당하는 상황에 이르자 결국 강남구청은 시설 폐쇄를 결정했습니다. 우리가 뭐 정말 무엇을 쫓아서 이래야 하나 뭐 그런 여러 가지로 다 복잡하게 좀 얽혀서 강남구청은 안타깝지만 폐쇄 결정에는 변함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도움을 주는 곳이지 피해를 주는 곳은 아니잖아요. 사라질 이유는 없을 것 같아요. 사라지면 안 돼요. 채널A 뉴스 이민준입니다. 여야 경선 소식으로 이어갑니다. 더불어민주당은 1차 슈퍼위크라고 불리죠. 일반 국민선거인단 64만 명의 이 투표 결과가 이틀 뒤면 공개됩니다. 이재명, 이낙연 후보 다시 불붙고 있는데요. 이 반전이 목마른 이낙연 전 대표가 이재명 지사의 도덕적 흠결을 문제 삼자 이 지사 정치인의 도덕성이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이현수 기자입니다. 국회의원직 사퇴로 승부수를 띄운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연일 대선 후보의 도덕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욕설 논란을 빚은 이재명 경기지사를 겨냥한 것으로 이 전 대표는 지지자들과의 SNS 소통에서도 애둘러 비판했습니다. 도덕적으로 조금 그래도 일만 잘하면 되지. 또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성깔이 있다든가 불편하다든가 그 정도라면 모르지만 범죄를 할 정도 또는 인륜에 어긋나는 일을 할 정도라면 그것은 곤란하지 않나요? 그러자 이재명 지사는 정치인의 도덕성이란 SNS 글로 반격에 나섰습니다. 단 한 톨의 먼지나 단돈 1원의 부정부패라도 있었다면 결코 살아남지 못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친형 강제 입원 의혹 등 도덕성 논란에 휩싸였던 과거 사건들의 경위를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의 의원직 사퇴를 두고도 두 후보의 셈법이 다릅니다. 이 지사는 이 전 대표의 사퇴에 대해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이 후보님으로서야 정말 고뇌에 찬 결단이었을 것이고 경쟁하는 후보 입장에서 말씀을 또 의견을 드린다고 하는 게 적절치 않은 것 같아서. 이 전 대표는 각오를 다지는 차원이라고 강조했지만 이 지사 측은 대선에 도움되지 않는 변수란 생각입니다. 대선에 총력을 쏟아부어야 할 때 정치의 1번지 종로 보궐선거가 함께 치러지면 관심과 민주당의 지원이 분산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종로 보궐선거에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등이 출마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당 지도부도 고심하고 있습니다. 송영길 대표는 내일 대구 경북 경선에서 이 전 대표를 만나 의원직 사퇴 철회를 설득한다는 방침입니다. 채널A 뉴스 이현수입니다. 국민의힘 대선 주자들도 다음 주 1차 컷오프에서 첫 번째 이 성적표가 나오는데요. 지지율 격차가 줄고 있는 이 윤석열, 홍준표 후보가 이번 주말 동시에 향하는 곳은 대구, 경북입니다. 홍 의원이 먼저 내려갔습니다. 최성 기자입니다. 지지자들의 환영을 받으며 대구 국채보상운동 기념공원을 찾은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 일부 반대자들의 야유에도 홍 의원은 대세를 실감한다며 여유 있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저런 사람이 등장하는 것 보니까 내가 대통령이 확실히 홍 의원은 여권 대선 유력 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를 집중 공격하며 이 지사에 맞설 야권 주자라는 점을 부각했습니다. 이재명 경기도 차베스가 다시 집권을 하게 되면 이 나라는 거들납니다. 나라가 모라토리움 상태로 갈 수도 있습니다. 이번 3박 4일 대구 경북 지역 방문을 리턴 투 베이스 프로젝트로 명명하며 국민의힘 전통 지지 기반에서 지지율을 더 끌어올리겠다고 나섰습니다. 윤석열 전 총장도 내일부터 대구 경북 민심 잡기에 나섭니다. 대구 방문은 국민의힘 입당 전인
지난 7월 20일 이후 두 번째입니다. 국민이 주인인 나라, 이 민주화 운동의 시작이 바로 이곳이었습니다. 대경 지역이 번영과 도약의 미래를 맞이할 수 있도록 힘껏 뛰겠습니다. 윤 전 총장은 이번에는 당원들과 스킨십을 강화하고 지역 비전 공약을 발표하며 지지 기반을 더 다진다는 계획입니다. 윤석열 전 총장과 홍준표 의원은 2주 전까지만 해도 대구 경북에서 20%포인트 이상 지지율 격차가 났지만 최근에는 10%포인트 정도로 좁혔습니다. 국민의힘 후보자를 8명으로 압축하는 1차 컷오프 결과가 닷새 뒤 발표되는 만큼 경선 초반 기세를 잡기 위한 대구 경북 쟁탈전이 치열해졌습니다. 채널A 뉴스 최선입니다. 여랑여랑 이민찬 기자와 함께합니다. 첫 번째 주제 보여주시죠. 자,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웃으면서 어떤 전화를 기다리고 있는 건가요? 자신에게 감사 전화를 해야 할 야권 대선 후보가 있다고 했는데요. 누구를 지목한 건지 직접 들어보시죠. 지지율만 믿고서 국민의힘당이 윤석열 후보를 적극 맞이를 한 거죠. 제가 이제 수사 지휘를 하고 징계 청구를 하지 않았더라면 사실 많은 사건들이 덮어지고 실체가 감춰졌겠죠. 홍준표 후보님이 제 덕을 톡톡히 보고 계시는 것 같은데 저한테 감사 전화 한 통은 해야 되지 않을까요? 윤석열 전 총장과 이 악연이 깊은 추미애 전 장관은 이 홍준표 의원의 이 상승세가 싫지 않은 모양새 같은데요. 이 민주당에서는 홍 의원을 응원하는 분위기 계속 감지돼 왔죠. 박주민 의원은 홍 의원을 선거를 한번 치러본 노련한 분이라며 굉장히 강력한 후보라고 평가했고요. 아예 경쟁 상대로 지목한 대선 후보도 있었습니다. 홍준표 후보가 대항마가 될 경우에 홍준표를 이길 수 있는 후보는 정세균밖에 없다. 그러니까요. 저게 이제 민주당은 홍준표 후보가 되는 게 유리하다 이렇게 보는 겁니까? 아니면 정말 홍 후보가 될 걸로 보는 겁니까? 글쎄요. 이재명 경기지사는 조금 다른 예측을 내놨습니다. 국민의힘 최종 후보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될 것이라는 예측을 한 건데요. 홍 의원 지지율에는 역선택이 꽤 많다고 평가했습니다. 어쨌건 어제 발표된 여론조사를 보면요. 홍 의원은 줄곧 3위를 기록했던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와 오차범위 내로 들어갈 정도로 상승세인 건 분명한데요. 홍 의원 상승세를 지켜보는 민주당의 속내도 복잡한 듯합니다. 네,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자, 압박 면접 제 점수는요. 국민의힘 대선 후보 압박 면접이 다 끝났는데 꽤 화제는 됐어요. 후보들 못지않게 면접관들이 화제가 됐습니다. 면접 전부터 이념이 다른 면접관들 때문에 당 안팎에서 논란이 됐는데요. 오늘 면접을 받은 대선 후보들은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면접 받는 사람이 면접하시는 분들을 평가하는 게 뭐 옳은 태도는 아닌 것 같고 22분이라는 시간이 너무 빨리 가네요. 비판적이고 까칠한 생각을 갖고 있는 것까지 포함한 국민들을 대신해서 질문하고 저희는 그분들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대답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제 후보들은 이 면접관들을 향해서 강하게 불만을 토로했었는데 좀 온도차가 납니다. 직접 확인해 보시죠. 두 분은 골수 좌파인데 되게 꼬였더라고. 이런 쇼잉업 하는 행사는 가능하면 하지 말고 객석에서 무작위로 막 질문하면 되잖아요. 이런 면접 방식에 대해서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진중권 교수는 윤석열 후보를 공개적으로 지지한 사람으로 알고 있는데 이 기자가 어제 오늘 이제 쭉 들었잖아요. 실제로 이 면접관들이 뭐 특정 후보를 봐주거나 뭐 그런 건 없었습니까? 딱히 그런 모습이 보이진 않았는데요. 압박 면접, 이른답게 편한 면접은 아니었습니다. 본인한테 불리하면은 찌라시 뭐 이런 식의 언론관을 가지고 있고 대선 후보로서 가질 수 있는 그런 언론관인지에 대해 과연 총리를 지내시고 대통령 직무대행을 하셨을까 할 정도로 정책이 너무 허술해요. 국민의힘을 폐지하는 건 어떨까요? 왜냐하면 국민투표에 붙이면 압도적 다수가 상승할 것 같아요.
대선 본선에는 이보다 더 독한 검증이 기다리고 있을 텐데요. 경선 방식에 불만을 갖기보단 국민들의 따가운 목소리를 미리 들었다고 생각하면 어떨까요? 네, 이 어려운 질문에 답을 잘하면 오히려 점수를 딸 수 있죠. 여랑야랑이었습니다. 미중 정상이 7개월 만에 전화통화를 했습니다. 내정 간섭하지 말라는 말까지 오갔던 첫 통화에 비하면 누그러진 분위기였는데 두 정상 모두 미중 관계 회복이 필요한 동기가 있습니다. 베이징 사공성근 특파원입니다. 예정에 없던 미중 정상의 전화회담은 바이든 대통령의 요청으로 이뤄졌습니다. 바이든 대통령 취임 후 두 번째 전화회담으로 통화는 무려 90분간 이어졌습니다. 아프간 철군을 마친 바이든 대통령이 정치, 경제, 군사적으로 대립하고 있는 중국에 집중하기 위한 행보로 보입니다. We're engaged in a serious competition with China. 다만 중동 지역 안정과 테러 대응을 위해서는 중국과의 협력이 필요한 상황. 바이든 대통령은 하나의 중국 정책을 변경할 생각이 없다며 시 주석의 반응을 살폈습니다. 하나의 중국이란 중국 대륙과 홍콩, 마카오, 타이완은 나눌 수 없는 하나의 나라라는 뜻입니다. 백악관은 미중 두 정상이 경쟁이 분쟁으로 번지지 않도록 할 양국 모두의 책임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내년 베이징 동계올림픽을 앞둔 중국 입장에서도 나쁠 게 없는 회담이었습니다. 시 주석은 길 없는 산속에서도 꽃이 만발한 마을이 있다는 송나라 시구절을 인용해 미중 관계 회복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不是一道是否搞好的选择题，而是一道如何搞好的必答题. 코로나19로 600일째 해외 방문을 꺼리고 있는 시 주석이 다음 달 이탈리아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에 참석해 미중 관계를 위한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할지도 주목됩니다. 베이징에서 채널A 뉴스 사공성근입니다. 내일로 20주기가 되는 9.11 테러 당시 한인 희생자도 21명이나 있었습니다. 27의 나이로 세상을 떠난 금융회사 직원 고 앤드류 김의 아버지를 유승진 특파원이 만났습니다. 9.11 테러 희생자들의 이름을 새긴 뉴욕 쌍둥이 빌딩 모형의 추모비. 올해 80이 된 아버지는 27의 나이로 세상을 떠난 아들의 이름을 만지고 또 만집니다. 앤드류는 영어 이름이고 재훈이 이제 한국 이름이고 그 매일 아침 와가지고 이렇게 만져가지고 여기가 새카맣게 돼 있잖아. 미국 명문대를 졸업하고 뉴욕 유명 금융회사에서 일했던 자랑스러운 둘째 아들. 9.11 테러 당시 아들을 찾기 위해 아비 규환 속 현장으로 달려갔지만 길은 막혔습니다. TV를 보니까는 월트레이드 센터가 공격을 받았다고 하더라고. 어이쿠, 야 이게 저 사고가 아니구나. 그 테러 대기구나 하는 거는 이미 벌써 그 몇십 블락까지가 다 차단이 돼가지고 전혀 들어가지를 못하고 있었다고. 아버지는 슬픔에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아들 이름에 장학재단을 만들어 많은 학생들을 후원했고 교수와 과학자로 키워냈습니다. 주민들도 거들었습니다. 벤치부터 도서관 앞길, 아들이 한때 열심히 운동했던 테니스 코트에도 이름을 넣어줬습니다. 참 이 사람들 고마워요. 9.11 희생자라 해가지고 이렇게. 아버지는 이제는 희생자에 대한 추모를 넘어 평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앤디야, you know, 엄마하고 형하고 빌리가 loves you, right? 내가 지금 해야 될 그런 일들을 열심히 해나가는 걸 내가 약속을 하고. 뉴욕에서 채널A 뉴스 유승진입니다. 아프가니스탄에서는 언론 자유도 끝났다는 탄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성 인권 시위를 취재하던 기자 2명이 무참히 폭행을 당했습니다. 염정원 기자입니다. 등과 허벅지에 시뻘건 멍자국이 선명합니다. 얼굴에도 심한 폭행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두 사람은 아프간 취재기자와 사진기자로 여성 인권 시위를 취재하다 탈레반에 붙잡혀 채찍과 곤봉, 전선 등으로 심한 매질을 당했습니다. 붙잡힌 기자들은 4시간 만에 풀려나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وقتی که اونا دفتر رسیدن متاسفانه حتی با آسانی راه رفتن نمیتونستن. در اکثریت نقاط بدن دو تا همکار ما آثار شکنجه و ضرب شتم دیده میشه.
고문당한 기자 나크디는 탈레반이 수갑으로 묶고 발로 머리를 밟아 콘크리트에 찧었다고 말했습니다. 폭행의 이유를 묻자 참수하지 않은 걸 다행으로 알라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국제 언론단체에 따르면 아프간에서 최소 14명의 언론인이 감금됐다 풀려났고 이들 중 적어도 6명은 폭행을 당했습니다. 탈레반의 폭력은 여성들에겐 더 가혹했습니다. 뒤에서 막대기로 내리치고 채찍을 휘둘렀습니다. 활주로에 대기하고 있던 카타르 국적 비행기에 100여 명의 외국인들이 오릅니다. 이들이 탄 민항기는 카타르 도하에 무사히 도착했습니다. 탈레반이 미군 철수 이후 처음으로 외국인의 탈출을 허용한 겁니다. The last several years. We wanted to note that the Taliban was cooperative in facilitating the departure of these American citizens and legal permanent residents from HKIA. 정상국가로 인정받기 위한 제스처지만 언론인들과 여성들을 향한 무자비한 폭력에 국제사회는 그 진정성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염정원입니다. 요즘 건강 잘 챙기고 계시나요? 아침과 낮의 기온차가 커서 건강에 적신호가 켜지곤 하는데요. 이번 주말 건강 관리를 더 철저하게 하셔야겠습니다. 아침엔 쌀쌀하고 낮엔 오늘보다도 더 더울 전망입니다. 아침 기온이 약 20도에서 출발해 한낮에 약 3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10도가량 크게 벌어지는 일교차에 유의하셔야겠고요. 더운 낮 동안엔 자외선이 강하겠습니다. 특히 전북과 경북은 자외선 지수 매우 높은 단계로 예상되는데 이 피부 건강을 지키기 위해선 가능한 실내에 머물고 커튼이나 블라인드로 자외선을 잘 막아야 합니다. 한편 제주엔 내일 낮까지 벼락과 돌풍을 동반한 비가 이어지겠고요. 그 밖에 전국은 주말 내내 맑은 가운데 일교차가 10도 안팎으로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건강한 주말 보내시길 바랍니다. 내셨습니다. 최근 인터넷에 떠돌아다닌 수도권 부촌 지도입니다. 이 지자체별로 재난지원금 대상자 비율을 정리한 건데요. 재난지원금 받은 사람은 이 난 노비고 쟤는 성골이라는 이 차별감을, 못 받는 사람은 자산은 적어 실상은 노비인데 기준이 부당하다고 합니다. 억울하다고 이의 신청하면 대부분 구제를 해준다니 못 받는 국민만 이 바보라는 말도 나오는데요. 전 국민 88%, 왜 88%로 갈리는지 근거가 없다는 지적이 나올 때부터 예견됐던 갈등이죠. 주먹 99에 오락가락까지 오늘 한마디는 25만 원이 부른 아우성으로 하겠습니다. 오늘 뉴스 여기까지입니다. 내일도 뉴스입니다.